VOA 세계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체류자와 그 자녀들에게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을 갖지 않은 배우자와 자녀를 가진 미국인들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국토안보부가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발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올해 6월 17일 현재 관련 비시민권자가 미국에 10년 넘게 거주하고 법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태이며 그 밖에 모든 관련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안보부의 사례별 평가에 이어 이를 승인받은 이들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3년의 기간이 부여되며 자격 요건을 갖춘 모든 기혼 부부들에게 이는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특정 비시민권 배우자와 자녀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 합법적 영주권을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미국 내 50만 명가량의 배우자와 이들 사이에 출생한 21세 미만 비시민권자 자녀 5만 명가량이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백악관 관리는 이번 조치가 앞으로 몇 달 안에 시행될 것이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은 대부분 멕시코인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최근 중동 국가 예멘 내 이슬람 무장 조직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았던 상선 한 척은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영국 해사무역기구가 어제 밝혔습니다. 영국 해군 산하기관인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이날 군 당국이 MV 튜터호의 마지막 보고 위치에서 발견된 해상 잔유물과 선박용 기름 흔적을 보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가 소유 운영하는 라이베리아 선적의 튜터호는 지난 12일 후티 반군의 수상무인정 한 척에 피격돼 기관실이 침수되는 등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기관실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승무원 한 명은 실종 상태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 2월 18일에도 벨리즈 선적 레바논 운영 MV 루비마르호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이 선박을 침몰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3일에는 아덴만을 지나던 팔라우 선적 우크라이나 소유 폴란드 운영 벌크선 MV 베르베나호에 대한 미사일 공격으로 선원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중단되고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봉쇄가 해제될 때까지 홍해와 주변에서 이 같은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위협해왔습니다. 한편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예멘 내 후티 반군 통제 지역에 있는 후티 반군의 드론 체계 8개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또 연합군이 아덴만 상공에서 후티 반군의 드론 1기를 요격했으며 인근 함정과 선박들에 대한 인명과 장비 피해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법원이 자국 내 체류 중이던 미군 부사관 고든 블랙 하사에 대해 오늘 협박과 절도 혐의로 3년 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페르보마이스키 지방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블랙 하사가 여자친구의 지갑에서 113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훔치고 살해 위협을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훔쳐갔던 돈을 갚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블랙 하사는 지난달 주한미군 복무를 마친 뒤 본국 복귀 전에 한국 복무 당시 알게 됐던 이 러시아인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휴가를 내고 중국을 거쳐 러시아로 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블랙 하사가 허가 없이 러시아와 중국을 여행함으로써 군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블랙 하사는 미국 텍사스주에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블랙 하사의 변호인은 이날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다음 주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를 포함해 최소 12명의 미국 시민을 수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무법 상태로 인해 가자지구 남단 경로를 통한 구호 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유엔이 어제 밝혔습니다. 파르한 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이 낮 시간대 11시간 동안 가자지구 남단 주요 도로와 북쪽으로 이어지는 도로 지역에 대한 군사작전을 지난 16일부터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중지하기로 했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하크 대변인은 그러나 케렘 샬롬 검문소와 살라 알딘 도로 사이의 지역에 경찰이나 법치 질서가 존재하지 않아 이곳으로의 물품 이동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이스라엘군의 결정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구호물자가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당사자들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치안 확보를 위해 당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9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북한의 대러시아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4년 만에 이루어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으로 강화된 북러 밀착이 한국 러시아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0도에서 22도, 최고는 26도에서 3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협정은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아 사실상 양국 관계가 동맹 수준으로 격상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 등 러시아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약 2시간에 걸친 1대1 회담을 마치고 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협정에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관계를 사실상 동맹 수준으로 격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협정이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협정에 대해 북한과 획기적 협정으로 양국 관계가 새로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새 협정 내에서 군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양국이 외국의 협박의 말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정치적 동기에 따른 제재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두 나라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전 환경을 굳게 수호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두 나라 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세계적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발사장에서 진행된 푸틴 동지와의 상봉에서 새 국가 간 조약 문제를 토의한 후 불과 9개월 만에 변화된 국제정세와 새 시대의 조로 관계에 전략적 성격에 걸맞는 위대한 국가 간 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두 나라 관계는 정치와 경제, 문화, 군사 등 여러 방면에서 상호 협력 확대로서 두 나라의 진보와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보다 훌륭한 전망적 궤도에 올라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1대1 회담에 앞서 열린 확대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크라이나 정책을 포함해 러시아 정책에 대한 북한의 일관되고 확고한 지지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러시아는 수십 년간 미국과 그 위성국의 패권적 제국주의 정책에 맞서 싸우고 있다며 양국 간 소통은 평등과 상호 이익에 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어떤 복잡 단안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러시아 지도부와 러시아와의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긴밀히 하면서 러시아의 모든 정책들을 변함없이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양국이 지난 세기 양국관계 시절과도 대비할 수 없는 최고조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 가장 의의 있는 전략적인 행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세계의 전략적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서 강력한 러시아 연방이 맡고 있는 중요한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현승수 선임연구위원은 푸틴이 지향하는 글로벌 전략은 다극화 질서라며 미국의 패권 약화에 따라 러시아가 세력권을 확보하고 발언권을 갖는 세계를 지향한다고 말했습니다. 현 선임연구위원은 푸틴 대통령의 이런 생각은 김정은 위원장이 추구하는 신냉전 구도와 상당 수준 맥을 같이 한다며
푸틴 대통령은 미국 등 서방에 맞선 안보 공동체 일원으로 북한과 함께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생존은 이 동아시아 질서에 달려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안보 정세와 이곳에서의 어떤 새로운 세계 질서 형성의 구도를 봤을 때는 북한이 지금 보고 있는 신냉전 구도와 거의 일치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이 보고 있는 신냉전적 구도를 러시아가 공감해 준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현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이런 비슷한 국제정세 인식과 서방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푸틴의 글로벌 전략 속에서 북한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가치 때문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확대 정상회의에서 차기 북러 정상회담이 모스크바에서 열리길 기대한다고 김 위원장에 대한 초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양국 관계가 동맹 수준으로 격상된 만큼 김 위원장과의 강력한 소통 의지를 드러냈다고 풀이했습니다. 외교적 형식이나 등급이라는 수준으로 본다면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지만 내용적으로는 군사적인 협력 관계를 거의 동맹 수준에 가깝게 이제 끌어올리고 싶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협력 구도를 더 강화하고 싶다. 이제 이런 의도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정상회담을 통해서 협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틀을 서로 이제 계속 확인한다 그럴까요? 뭐 이런 면에서 정상회담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는 굉장히 원할 거라고 보여져요. 북러 확대 정상회담에는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이외에 북러 양측 대표단 인사들이 각각 6명 그리고 13명이 참석했습니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북한 측에선 김덕훈 내각총리, 최선희 외무상,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윤정호 대외경제상 겸 북러경제공동위원장, 김성남 당 국제부장, 임천일 러시아 담당 외무성 부상이 참석했습니다. 주로 외교 군사 분야 대표들입니다. 러시아 측에선 데니스 만투로프 제1부총리, 알렉산드르 노박 에너지 부문 부총리,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 겸 북러경제공동위원장이 포함됐습니다. 또 로만 스타로보이트 교통부 장관, 미하일 무라시코 보건장관, 알렉산드르 마체구라 주북 러시아 대사, 알렉세이 크리보루치코 국방차관, 유리 보리소프 로스코스모스 즉 연방우주공사 사장, 올레그 벨로젤로프 철도공사 사장도 배석했습니다. 외교 군사뿐 아니라 에너지, 교통, 철도, 우주, 보건 등 분야 수장이 참석한 겁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다양한 분야의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며 특히 러 측의 배석자 몇몇은 북한의 관심이 큰 분야에 대한 협력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우주공사 사장이나 철도공사 사장이 배석한 것은 논의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한이 가장 우선적으로 협력하기를 원하는 분야가 결국 우주항공 분야 또는 철도 분야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배석자가 구성된 것이 아닌가 보는 거죠. 한편 푸틴 대통령은 앞서 러시아 극동 사하 공화국을 방문한 뒤 북한으로 향해 이날 오전 2시께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당초 18일 저녁 늦게 평양에 도착해 19일 오후까지 머물 예정이었지만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1박 2일 일정이 당일치기 일정으로 축소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2000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외교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러 협력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소식에 대해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심화가 하나의 추세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Deepening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the DPRK is a trend that should be of great concern to anyone interested in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지지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지키려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원하는 데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크게 우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대러 무기 제공이 러시아의 잔인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에 대해 경고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중러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 정치 외교적 수단임을 재확인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는 푸틴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So we noted that Putin and Xi joint statement last month called for all sides to 장피에르 reaffirm 대변인은 that 우리는 어떤 나라도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분명히 목격되고 있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부추기는 기반을 푸틴 대통령에게 제공돼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면서 러시아는 유엔 헌장을 명백히 위반하고 국제 체제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분명히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ou're well aware of DPRK providing ammunition and weapons to Russia that's been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과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이고 정당한 이유 없는 전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심화는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원하는 데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Deepening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the DPRK is something that should be of concern.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과 한반도에 대한 우리의 초점은 영내 평화와 안정,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고 그것은 앞으로도 우리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 이날 브리핑에서 북러 양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동 군사 개입 등의 내용이 담긴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받았습니다. I'm not going to comment on specific agreements between Russia and the DPRK other than to say our focus continues to be on 라이더 대변인은 이에 대해 북러 간 구체적 합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는 영내 안보와 안정을 증진하고 한국과 일본 동맹을 지원하기 위한 확장 억제 노력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라이더 대변인은 최근 폴 러케모라 한미연합사령관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에 대응한 한국 정부의 대북방송 재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는 주한미군에 문의하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I'd refer you back to USFJ for any details on that. Again, I think it's very clear that the United States and 다만 ROK 미국은 한반도의 안보 우려와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히 오랜 동맹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 국민들은 물론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 동맹을 계속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 소식을 알고 있다면서 양국 협력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8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국제 비확산 체제 유지,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는 데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국무장관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북한의 대러시아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북한이 러시아 지원 대가로 핵과 미사일 기술을 제공받을 가능성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8일 북한을 러시아 지원 관련 우려국으로 지목하며 양국의 협력 강화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뒤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거론하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강화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ith regard to Mr. Putin and his travels to North Korea, look, we've seen As you've said, Russia tried. 이어 북한은 러시아에 상당한 양의 군수품과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다른 무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란은 민간인과 민간 인프라를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드론을 포함한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단순 무기 제공이 아닌 러시아가 방위산업 기반을 유지하고 더 많은 탱크와 탄약, 미사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려되는 국가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과 이란, 중국의 계속되는 테러 지원에 대해 이것이 전쟁을 지속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So we are very much concerned about this because this is what's keeping the war going. And the fastest way to end the war. 이어 전쟁을 끝내는 가장 빠른 방법은 푸틴이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모든 이들보다 오래 버틸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고 전쟁 무기에 필요한 연료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중국의 공언이 진심이라면 러시아의 전쟁 무기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란과 북한 같은 국가들이 제공하는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러시아가 북한, 중국, 이란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과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Putin's visits to North Korea demonstrates and confirms the very close alignment between 특히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 지원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of course also concerned about the potential 아울러 러시아가 북한뿐 아니라 이란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는지 또 중국이 러시아의 전쟁 경제를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파트너인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이유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또 푸틴의 방북은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안보가 서로 긴밀히 연계돼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his also demonstrates that our security is not regional, it's global. What happens 푸틴의 방북은 우리의 안보가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이란과 북한,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것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보를 지역별로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서로 얽혀 있는 만큼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4년 만에 북한 방문과 관련해 북한 러시아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제적으로 고립된 푸틴이 동맹을 찾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진샤인 상원의원은 1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추가적인 도움을 받아 우크라이나와 계속 싸우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Well, he's clearly looking for additional help from North Korea in fighting the war in Ukraine, and it's a wake-up call. 상원 외교위원회 및 군사위원회 소속의 중진인 샤인 의원은 이날 VOA 기자 만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점점 더 많은 적국들이 민주주의와 서방의 가치를 약화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건 서방의 경종을 울리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지원과 관련해 미국의 입장에서 레드라인은 핵 또는 핵심 미사일 기술 이전이냐는 질문에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든 우리는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군사협력 심화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이 정말 우려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북한 방문은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입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두 정상은 지난 2019년 4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 보스토티니 우주기지에서 회담한 바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증거를 잇따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군사협력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조시 홀리 상원 의원도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홀리 의원은 북한은 이제 훨씬 더 공격적으로 변해 우리의 적국들과 더 적극적으로 연합하고 있다며 지금은 위험이 최고조에 이른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You have North Korea now becoming much more aggressive, allying themselves much more aggressively with our enemies. 공화당의 로저 마샬 상원 의원은 이들 북러의 협력은 영내 전체적인 평화에 압박을 가한다며 영내 평화는 현재 이미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Well, certainly when they're collaborating like they are, it adds pressure to the entire peace in the region. It's already pretty volatile right now. 이어 중국은 남태평양에서 매우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러시아도 이에 가세할 준비가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은 오랫동안 협력해왔고 이제 그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이는 주로 푸틴이 전 세계가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그는 동맹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The driver in all of this is China. I mean, our number one geostrategic enemy is. 홀리 의원은 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쪽은 중국이라고 주장하며 중국은 미국의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국 간 연대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은 외교, 경제, 군사적으로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의 방북과 관련해 앞서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VOA에 그의 북한 방문은 미국과 우리의 우방 및 동맹국들에 대항하는 불순한 동맹을 굳히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도 VOA에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그가 전 세계에서 미국의 이익에 맞서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라고 비판했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결제 체제를 발전시키겠다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미 제재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이 체계를 지원하는 은행에 2차 제재를 가할 경우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분석관은 18일 BOE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새 결제 체계 구축이 과거 실패로 귀결된 양국의 노력과 닮아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미국 측 대표로 활동한 뉴콤 전 분석관은 과거 수년 동안 두 나라가 송금 가능한 루블화를 결제 방식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북한과 러시아가 숨기고 싶은 거래에 대해 물물 교환을 하듯 장부 거래를 하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거래는 다른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하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면서 사실상 구조적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콤 전 분석관은 러시아 공장이 미국 달러로 구입한 물품으로 만든 제품을 북한에 판매하고 북한은 시베리아 지역에 판매한 사과 대금으로 이를 지불한다고 가정해보자면서 이때 러시아가 양국 거래에 대한 환율과 금융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면 해당 러시아 공장은 장부에 기입되는 금액과 실제 이익금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단순한 거래지만 달러를 대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이란 등이 호응을 할지도 지켜봐야 할 내용이라고 유콤 전 위원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8일 조선중앙통신에 기고한 글에서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과 상호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를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가 루블화를 이용한 결제 체계를 준비 중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는 지난달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 양국이 루블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미 지난 2010년대 북러 간 무역에서 러시아 루블화를 사용하기 위한 협의를 마쳤지만 실행에 옮기진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전문가들은 대외 결제를 위한 복잡한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점과
다른 나라들의 동조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 등을 실패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 자문으로 활동했던 대북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러시아와 북한이 적어도 지난 10여 년 동안 루블화와 인민화폐 기반 결제체계 구축에 대해 논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체계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것은 물론 유엔 제재에도 위배될 것이라면서 미국 재무부가 이 체계를 지원하는 은행에 세컨더리 제재를 가할 경우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처럼 실패 가능성이 높은 결제 체계를 다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두 정권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자국에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국내 청중을 위한 정치적 메시지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도 1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러 간 새 결제체계 구축이 이번에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두 나라의 결제 방식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물물 교환이 될 것이라며 현재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를 거래하며 유류와 식량, 군사장비, 기술 지원 등의 형태로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ith North Korea, as far as I can tell, all the reports I'm seeing are it's much more a barter thing between Russia 다만 and North 벡톨 교수는 이런 형태의 물물 교환은 외부에서 막는 것이 쉽지 않다며 이를 서방이 우려해야 할 사안으로 지목했습니다. How do you stop that? I know of no way we could stop, for example, Russian tankers from leaving Vladivostok and just sailing.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나 북한 항구로 향하는 러시아 유조선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벡톨 교수는 또한 두 나라의 무기기술 부문 협력이 러시아의 과학 기술자가 직접 항공기를 타고 러시아에서 평양 순환공항으로 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며 물물 교환의 일종인 이 같은 거래를 중단시킬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24년 만에 이루어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으로 강화된 북한-러시아 밀착이 한-러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대북 첨단 군사기술 이전 여부에 주목한 가운데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데도 신경을 쓸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아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8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한국이 러시아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BOA와의 통화에서 최근 여러 정황을 보면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도울 준비가 돼 있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is facing a very important decision point here, depending on how this Putin-Kim Jong-un summit goes. South Korea has traditionally.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전통적으로 한국은 러시아와 중국 모두와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왔다며 그 이유는 두 나라가 북한을 다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러시아가 조만간 한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무기 및 군사 관련 기술을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한국은 이 같은 새로운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상당히 명확하고 전략적이며 긴급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한국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러시아가 전투기 관련 기술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 유도 엔진 기술 등 첨단 군사 기술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장호진 한국 국가안보 실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하던 지난 16일 한국의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북러 간 과도한 밀착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장 실장은 러시아 측의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소통도 한 바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과연 남과 북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자도 18일 북한의 대로무기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 군사기 주술을 이전할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면 한국과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낸 푸틴 대통령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일 세계 주요 뉴스통신사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러 관계 관리 방안과 관련해 우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아 대단히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러 관계가 악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한반도 전체와 관련해 양국 관계 발전에 관심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차석자는 북러 군사 협력이 더욱 강화되면 한국은 미국, 일본과 더욱 밀접하게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anything, what we'll see is a tightening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tr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U.S., Japan, and Korea. The NATO summit is in Washington next month. 차석자는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는 미한일 3국 간 동맹 관계를 더 긴밀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셉 비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북러 간 밀착은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분명한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Relationship with the Republic of Korea? Obviously it does, because this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가 북한 김정은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영내 불안정성을 가중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디트라니 전 차석 대사는 러시아가 한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러시아가 전 세계 10대 경제국이자 국제 주요 플레이어인 한국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한러 관계를 관리하며 유지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푸틴의 전략적 이유와 이해관계 등으로 북러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군사협력을 끌어낼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서울과의 관계를 관리하거나 적어도 더는 악화하는 것을 막는데 계속 관심을 표명해왔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랩슨 대사 대리는 이어 한국도 러시아와 관계 관리에 어느 정도 관심을 보였고 현재 방침을 이어가며 구체적인 정상회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 등 기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의 공조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현장으로 알려진 나진항에서 길이 115m의 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플래닛 랩스가 이 일대를 촬영한 18일자 위성사진에는 북한 전용으로 알려진 부두에 이 선박이 선체를 바짝 밀착시킨 장면이 담겼습니다. 선박 바로 앞과 안쪽 부두 2개 지점에는 컨테이너로 추정되는 물체가 약 100m 길이로 놓였는데 이는 이 선박이 컨테이너를 선적 중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합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가 넘는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나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후 BOA는 지난해 8월 26일 이곳에서 대형 선박이 포착된 이후 2023년 말까지 이 일대를 출입한 선박을 26척으로 추산했으며 올해 1월과 2월에도 약 사흘에 한 척꼴로 선박의 입출항을 확인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이후 이곳에선 한 달에 약 한두 척의 선박이 입항하는 등 전체적인 움직임은 둔화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나진항에서 가장 최근 대형 선박의 컨테이너 선적 장면이 촬영된 건 약 3주 전인 지난달 30일입니다. 현재로선 이 선박이 무기를 선적 중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이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곳에 또다시 대형 선박이 입항한 것은 주목되는 움직임입니다. 이날 발견된 컨테이너에 무기가 담겼다면 이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나진항을 통해 무기 거래를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지만 두 나라는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의 위협이 점증함에 따라 미국의 핵 태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명이 다한 노후한 핵무기를 현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맹인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는 반대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로 핵협력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15일 VOA 워싱턴 토크에 출연한 프레드 플라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비서실장과 앤서니 루지에로 NSC 북한국장의 대담을 보내드립니다. 미국과 한국이 서울에서 제3차 핵협의그룹 회의를 열고 공동 지침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공동 지침에는 북한이 한국에 대한 핵공격을 감행할 경우 협의 절차와 원칙이 담겼는데요. 플레이트 실장님, 이 지침이 확장 억지에 관한 미한 양국 논의의 진전을 보여준다는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is the result of very good leadership by President Yoon to get the United States to 핵협의 그룹은 윤석열 대통령의 훌륭한 리더십의 결과물입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핵우산과 한국과의 동맹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초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이 논쟁을 촉발시켰죠. 한국이 핵무기를 자체 개발하거나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협의 그룹은 그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핵협의 그룹은 미국이 한국과의 핵우산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양국 간 매우 생산적인 논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을 안심시켜 주길 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지하고 있고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을 지켜줄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지난 1년간 이런 계획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윤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가 전달됐고 미국은 윤 대통령이 요청한 것을 이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 통합이 이번 논의의 핵심 중 하나였습니다.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 통합이 한국이 미국의 핵전력 운용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까요? 루지에로 국장님. Well, like everything, it depends. I mean, the use of the word employment that you use and others use. 글쎄요, 아시다시피 모든 것들이 그렇듯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제 말은 운용이란 단어의 사용은 여기에서 어떤 과정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독특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공식적으로는 끝나지 않았지만 정전협정에 의해 끝난 전쟁을 위해 유엔군 사령부가 있죠. 따라서 분명히 우리의 대응에는 무엇이든 한국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북한 공격에 대한 대응이나 북한 행동을 우려해 무언가를 선제적으로 하려고 결정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결국 핵무기를 갖지 않은 많은 동맹들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핵무기 사용 결정권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 백악관에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선출된 미국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러나 물론 모든 의견들을 수렴하겠죠. 한국 대통령과 다른 나라들의 의견을 포함해서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핵협의 그룹 대표단이 처음으로 한국의 미사일 전략사령부를 방문했는데요. 이곳엔 현무 미사일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미국과 한국의 확장 억지를 위한 공동 노력이 단순히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보복까지 함께 계획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Yeah, I think so. I think it'll be, whether responding to some kind of first strike or invasion by North Korea. 네, 그렇다고 보고요. 북한의 어떤 선제 공격이나 침략에 대한 대응일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종류의 선제 타격이 필요하다는 고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 북한이 침략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나 첩보를 입수할 경우에 말이죠.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하는 일들이 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프라이네이 바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비통제 군축 비확산 담당 선임 보좌관은 적들의 무기에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 몇 년 안에 현재 배치된 것보다 더 많은 무기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핵태세를 바꾼다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I'm not sure what this person is talking about. Here's what I know. America has a robust nuclear arsenal. 저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건 미국은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낡았고 현대화해야 합니다. 노후화된 무기들입니다. 우리는 수명을 훨씬 초과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와 대통령, 공화당과 민주당이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고 현존하는 무기를 현대화해 중국과 러시아를 따라잡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비록 바이든 행정부가 이것을 완전히 이해했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의회에도 애국적이고 보수적인 민주당원들이 있어서 이 목적에 돈을 쓸 것을 주장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을 따라잡기에 충분한 돈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기 행정부의 우선 순위가 돼야 합니다.
미국이 핵태세 변경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보세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루지에르 국장님. Right. I mean, we don't have a choice, really. I mean, we have the situation where North Korea has a growing nuclear 우리는 정말 arsenal.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북한은 점점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핵무기 보유 문턱까지 왔어요. 유럽이 실제로 이란 비난 결의에 미국이 찬성 투표하도록 미국을 설득해야만 했어요. 꽤 명백한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졌어요. 중국은 타이완에 대해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전의 평가를 넘어서서 그들의 핵 프로그램을 확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는 전례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미국은 두 개의 핵 강대국을 상대해야 할 텐데 이런 일은 우리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한 북한을 억지해야만 하고 이란을 억지할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이 네 나라가 실제로 서로를 겨냥하지는 않죠. 그들 모두 미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미국만이 핵무기 배치 숫자를 제한하는 조약을 준수하는 유일한 국가예요. 러시아는 조약을 준수하지 않죠. 수차례 조약을 위반했어요. 중국은 군축 협정이 없어요. 북한과도 이란과도 군축 협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니 기쁩니다. 사적으로도 활발한 토론을 하고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플라이츠 부소장 말씀처럼 우리의 핵무기 체계가 낡았고 교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남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데 초당적인 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정부가 그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마쿠에서 일하고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2025년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누가 취임하든 진지한 대화를 해야만 할 겁니다. 우리 무기고와 미사일 방어의 적정 규모와 우리가 뒤처져 있는 방위산업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말이죠. 한국 자체 핵개발 지지자들은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갖게 되면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도 실제로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하는데요. 동맹인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면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Well, that's not our policy currently. I mean, our policy currently is that we want less nuclear weapon states, and we have a non-proliferation 글쎄요, policy. 그건 현재 미국의 정책이 아닙니다. 제 말은 현재 우리 정책은 핵무기 보유국이 줄어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비확산 정책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이 담긴 법과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핵과 재래식 전력과 결합 측면에서는 확장 억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들은 정당한 질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말한 것은 사석에서 한국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그 지역 다른 곳에서도 나온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그런 대화들은 장담하건대 이미 논의되지 않았다면 유럽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 질문을 묻는 국가들에 관해서 미국이 어떻게 정확하게 두 개의 경쟁국들과 두 개의 불량 국가들을 억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들 모두 그들의 핵무기를 미국과 우리 동맹 그리고 해외 주둔 미군을 향해 겨누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건 이제 시작한 대화이며 향후 5년 정도에 걸쳐 진행될 겁니다. 미국의 비확산 정책 방향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이죠. 핵태세는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건데요. 미국이 핵무기 수를 늘리는 때가 오면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핵태세가 바뀌고 전술 핵무기가 한국에 재배치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It's a possibility, and it's something that I think the U.S. is going to be looking at. But I believe what Anthony is saying, the issue of non-proliferation. 그건 가능성이고 미국이 검토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루지에로 전 선임 보좌관이 말하는 비확산 문제는 더 많은 무기를 배치하지 않는 것, 아시아에서의 핵군비 경쟁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화당 대통령이든 민주당 대통령이든 이걸 지지할 겁니다. 만약 정말로 전술 핵무기를 다시 한국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면 미국은 그렇게 할 겁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초당적 입장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의 무기고가 지금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는 걸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내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할까요? 북한은 왜 지금 푸틴의 평양 방문을 원할까요? We have two isolated states here who are taking advantage of the situation. Putin is desperate for ammunition and for missiles and artillery shells. 고립된 두 나라가 상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탄약과 미사일, 포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북한은 항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 제재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나 어느 정도는 중국과 같은 국가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원이나 무역에 대해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유엔과 다른 국가들의 제재를 위반하는 것도 개의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아마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이용해 미사일 기술을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또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기술을 얻으려 할 것입니다. 북한이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죠. 러시아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도 도울 것으로 보십니까? I don't think Russia will help North Korea with its nuclear program. I mean, that's just my personal opinion. I believe Putin is going to help North Korea to a certain 러시아가 extent.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도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푸틴이 북한을 어느 정도 도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사일을 돕는 건 핵 프로그램을 돕는 것이죠. 하지만 핵무기를 개발하고 소형화하는 것을 러시아가 도울 의향이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푸틴이 그 선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 mean, perhaps. I mean, the one place I think where perhaps Fred and I disagree is that my concern is that 어쩌면 플라이츠 부소장과 제가 동의하지 않는 유일한 대목일 수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아무런 제한 없는 형태로 변하고 있는 것을 우려합니다. 푸틴이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플라이츠 실장도 그렇게 보는데요. 중국이 미묘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에 살상 장비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건 거짓말이고 따로 토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결국 푸틴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군사 장비를 얻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구해야 하죠.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포탄과 탄약의 양이 나토 동맹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것과 비슷하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상당한 양입니다. 러시아 방문 당시 김정은이 푸틴에게 핵 관련 도움을 받고 싶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우려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오래 일한 플라이츠 실장도 알죠. 핵 협력과 관련해서는 북러 사이에 벽이 있었는데 그 벽이 사라졌거나 아니면 점점 더 얇아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진행자가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요. 저는 이 프로그램에 꽤 오래 출연했고 여러 번 말했었는데요. 이 정부의 대북 정책, 특히 제재 정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300개 기업과 개인을 제재해서 러시아 은행들이 온라인 거래를 중단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며 루블화가 혼란에 빠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그런 제재를 가하는 걸 거부하고 있죠. 누가 집권하든 상관없이 저는 이 지적을 여러 번 했습니다. 플라이츠 실장 말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게 되면 언젠가는 김정은과 대화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앞선 미북 대화는 최대의 압박을 통해 영향력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대북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 행정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북러 관계를 멈추기 위한 영향력을 만드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혹스럽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보좌관이 북러 관계가 시작됐다고 말했을 때부터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설 경우 영향력을 매우 빨리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다 있는데 이번 정부는 행동을 거부하고 있죠. 이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러시아에 대응한다며 G7 회의도 그 문제에 집중하면서 러시아의 주요 무기 공급원은 아무 제한 없이 계속 활동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프레드 플라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비서실장과 앤서니 루지에로 NSC 북한 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양국의 외교와 국방당국 실무 협의체인 미일 확장 억제 대화를 열고 북한 문제 등 영내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이어가는 북한 등에 대한 억지력 강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중서부의 와이오밍주에서 확장 억제 대화를 개최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과 일본은 미일 동맹의 핵심인 확장 억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지속적인 장으로서 2010년에 EDD를 창설했다는 점을 상기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EDD는 지난 4월 10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의 방위 역량으로 뒷받침된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양국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데 이어 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영내 안보 환경에 대한 도전,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확대, 그리고 불투명한 중국의 핵무기 증강 가속화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영내 억제에 기여하는 동맹의 재래식 및 미국의 핵 능력을 검토하고 억제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군사태세와 활동을 최적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전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일본은 중국이 영내 및 세계 평화와 안보를 약화하는 중국의 핵무기 확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전하고 양측은 전략적 위험 감소 방안에 대한 미국과의 협의를 중단하기로 한 중국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양측이 동맹의 정치와 외교, 국방 협력을 심화하고 잠재적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며 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동맹의 준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통합적인 방식으로 양국의 공동 억제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적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를 개선하고 동맹의 역량 및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지난 EDD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또한 특정 위기 시나리오에서 억지력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잠재적 행동 과정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EDD 의제에 정기적으로 포함되는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국 대표단은 F2 월원 공군기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임무 브리핑을 받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ICBM인 미니트맨3 발사 훈련 시설도 시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의 알렉산드라 벨 국무부 군비통제억제안전부 차관보와 리차드 존슨 국방부 핵 대량살상무기 정책 담당 부차관보, 일본의 신고 미야모토 외무성 북미국장 차장과 아즈시 안도 방위성 방위정책국 차장이 공동의장을 맡았습니다. 지난 2010년 미일 동맹 태세와 핵 미사일 방어 정책 등을 포함한 전략적 억제를 논의하기 위해 설립된 EDD는 정기적으로 열리며 바로 전 회의는 지난해 11월 도쿄에서 열린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10년 6월 19일 미국에서 처음으로 아버지 날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아버지 날의 기원은 분명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1908년 7월 5일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한 교회에서 탄광 폭발 사고로 360여 명의 남성들이 사망한 것을 추모하는 예배가 열린 것이 기원이 됐다고도 하지만 아버지 날이 공식적인 행사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소노라 스마트 도드라는 한 여성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워싱턴주 스포켄에 살던 도드는 교회에서 어머니의 날 설교를 듣던 중 아버지의 날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북전쟁에 참전한 군인이었던 도드의 아버지는 아내와 일찍 사별하고 아내 없이 6명의 자녀를 홀로 키웠습니다. 1909년 소노라는 자신이 다니던 스포켄 교회 목사와 몇몇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생일인 6월 5일에 아버지들에게 헌정하는 교회 예배를 열자고 제안했고 도드가 제안한 날은 목사가 예배를 준비하기에 시일이 너무 촉박해 6월 19일에 헌정 예배를 집전하게 됩니다. 그 이후 워싱턴주는 6월 셋째 일요일을 아버지의 날로 기념합니다. 이렇게 1910년 6월 19일 아버지의 날 행사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날은 또한 6월 셋째 주 일요일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매년 6월 셋째 주 일요일을 국가 기념일로 만들기 위한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72년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매년 6월 셋째 주 일요일을 아버지 날로 제정하는 법에 서명함으로써 이날은 미국의 국가 기념일이 됩니다. (1975년 6월 19일) 평등과 발전, 평화를 내건 제1회 세계 여성대회가 멕시코에서 열립니다. 유엔은 출범 이후 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발전을 위한 협약의 제정과 비준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한 조치 가운데 하나가 세계 여성대회의 개최였습니다. 세계 여성대회는 유엔 차원에서 전 세계의 정부와 비정부 단체들이 참여해 여성의 관심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유엔은 1972년 제27차 총회에서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제정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첫 해인 1975년에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서 133개 나라가 참석한 가운데 세계 여성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유엔은 세계 여성대회를 통해 회원 국가들에게 여성 문제의 관심 분야와 여성 발전의 목표와 전략을 제시해 이행을 촉구하고 이행 과정을 점검함으로써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